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요즘 공유 경제가 뜨고 있습니다. 남는 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주고 돈을 버는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성장세가 그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보다 먼저 유명해진 공유 경제 기반 기업은 유사 택시 서비스로 알려진 우버입니다. 우버는 차가 있는 사람들이 택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집카 같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대신 함께 사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도 대표적인 공유 경제 모델입니다. 개인 간 대출업체 랜딩클럽은 남는 돈을 굴려서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유 경제. 하지만 기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해서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내몬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경향신문에 실려 있는데요. 공유경제라는 것은 2008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그러나 현재 공유경제로 얘기되는 것은 자본주의 틀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공유경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나 처우,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착한 개념도 자본주의의 맹점, 또 부작용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얼마든지 약자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먼저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4가지 꼽아보겠습니다.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인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폭로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그런데 권은희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검찰은 끝내 권은희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에서 수사에 나섰던 이 권은희 의원 같은 사람들 대부분 반격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선박을 통째로 인양을 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미술자를 잘 수습하는 게 이 작업의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지난해 4월 16일 304명의 희생자와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한 수중조사와 선체 촬영이 어제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490일, 지난해 11월 11일 실종자 수색 작업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281일 만에 인양을 위한 닻이 마침내 오른 것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수중 작업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임기 중간 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기존 공천은 계파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다, 혁신위가 내놓은 새 시스템 공천은 실력,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이 같은 혁신안이 나오자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역내 금리 인상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거다라고. 중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코스닥 지수가 최근 사흘간 8% 넘게 급락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비롯한 세계 각국 증시도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연일 하락세를 거듭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한국 경제 지표는 광고 듣고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컴백홈 대리운전 빌라데미의 제공입니다.
대리운전 상식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안 가는 곳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치의 왁싱님 정답은? 컴백홈 대리운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님 별점과 후기를 보고 부를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치의 왁싱님 컴백홈 대리운전. 정답입니다. 이제 모두 아시겠죠? 대리운전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컴백홈 대리운전.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한 관심 기울여야 할 대외경제 여건 급변, 이런 제목의 한겨레 사설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채무 위기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중국발 경제 불안의 파고가 넘실대고 있다. 주가가 요동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환율 움직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는 중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취약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몇 해 전까지 두 자릿수를 나타내던 성장률은 올해 중국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수출과 내수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거품 가능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11개 그림자 은행, 그러니까 섀도우 뱅킹이 중국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했던 구조자 구실을 더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는 도리어 세계 경제의 짐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또 말레이시아 등 몇몇 중소규모 신흥시장 국가의 금융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작지 않다. 이는 세계 경제에 끼칠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달러 채무가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실물 경제에 악재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런 위험은 다른 나라로도 전염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 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 대상이다. 그런 만큼 여러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중국 경제의 문제점이 갈수록 부각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5%에 이르는 데서 보듯 중국 변수의 영향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너무 불안해서도 안 되겠지만 낙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간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17면으로 가보겠습니다. 8월 이후 한국의 10대 재벌 그룹 가운데 6곳이 앞으로 1년에서 4년 동안 10만 명에 육박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내실을 뜯어보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청년 고용 빙하기, 청년 취업 빙하기, 이런 말이 있죠. 이 빙하기를 녹이는 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들 대기업의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인턴십과 직무, 창업 교육을 빼면 순수하게 늘려서 뽑는 채용 규모는 10만 명 중에 16,000명에 그친다는 겁니다. 제게는 일자리 늘리는 거,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영 환경이 어려운데 막 뽑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주저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 마련될까요? 예, 의지의 문제죠. 동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또는 아내, 남편, 이런 사람들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무법인,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개하고 위반할 경우,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말이죠. 최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일면서 현대판 음서제, 특권 대물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행보입니다. 현대판 음서제 논란 가라앉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이참에 우리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까요? 국민들의 예사롭지 않는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악용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를 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간 대기업을 대변해온 중앙일보가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아시는 대로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윤후덕 의원이 바로 을지로위원회 핵심 멤버라는 겁니다. 윤후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자 이런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기업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점, 이 점을 중앙일보가 비꼬고 있습니다. 일개인의 문제를 전체의 잘못으로, 전체의 표리부동, 전체의 후안무치로 오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 기사에 녹아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금호타이어 노조를 겨냥했습니다. 수익 꼴찌 연봉 1등, 금호타이어 노조 황당 파업, 이런 제목입니다. 수익은 꼴찌고 연봉은 1등이면 파업해서는 안 된다. 지금 파업은 황당하다. 이런 인식 과연 옳은 것일까요? 임금 25% 인상하기로 합의해놓고 또 올려달라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입장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느닷없이 일시금과 연동해서 임금 피크제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를 수용하면은 그러면 돈을 주겠다, 일시금을 주겠다, 3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해 금호타이어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금을 한 명당 500만 원씩 지급해달라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인데, 회사는 500만 원은 좀 그렇고 300만 원만 주는데 300만 원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500만 원씩이나? 누구는 이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또 취업이 안 돼서 실업 상태인데 500만 원 챙길 생각을 하다니,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말이죠, 재벌 총수 일가가 엄청난 급료와 엄청난 배당금을 챙겨가는 현실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사태의 전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는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특히 노동관계 기사 말이죠.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면은 유독 이런 마타도성 기사를 많이 싣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조선일보 기자들도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고 이익이 많다고 힘들어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조선일보에 노동조합도 있다는 점, 경이롭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겨레 구면을 보면은 민주노총이 안 보인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밀어붙이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놓고 내부적 논의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이 존재감을 잃은 채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명분과 투쟁을 강조하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외에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나 사회연대 전략 같은 것을 내놓지 못해서 시민의 관심과 지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민주노총이 투쟁지도부로 역할을 한정하지 말고 기획, 정책, 홍보에 전국적 구심 기능을 강화해서 사회적 압력을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비판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한 상근자는 현재의 조직 동원력으로는 총파업을 통한 투쟁만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 현안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 외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야당과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등 다양한 방법과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치솟는 임대료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에 세월호나 메르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 보지만 결국 임대료 부담으로 장사를 접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조물주보다도 높은 건물주만 돈 번다는 우스개는 씁쓸한 상식이 된 지 오래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천국이지만 건물을 빌려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개미 지옥이나 다름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은 서울 이태원 상권의 월 임대료는 2011년 평당 95,370원 하던 것이 지난 6월 말 현재 16830원으로 무려 68.6% 올랐고, 홍대 상권 같은 경우 58.9% 폭등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3면을 보면은 4억이 넘으면 끝없이 월세를 올리고 5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가게에서 내쫓는 이런 건물주 천국의 대한민국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 4억은 환산보증금을 말하는 건데요. 환산보증금 4억 이하만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데 말이죠. 외국의 사례를 경향신문은 또 짚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의 사례인데 외국에서는 세입자가 슈퍼갑이라는 겁니다. 갱신 거절할 때는 건물주가 고액 보상을 해야 하고 임대료도 이유 없이는 못 올리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 10면에 먹고 살기 힘들어 나이 고치는 베이비 부모,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가정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정정을 요청하는 신청인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 탓에 나이를 줄여서 정년 퇴직을 누수려는 사람들과 나이를 늘려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연금 등을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법원별 연령 정정 접수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매일 0건에서 4건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정정 신청 사유에 노령연금 수령이라고 적시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서울 북부지법의 경우 정년 퇴직 시기를 늦추거나 연금 수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신청이 최근 들어 늘어났다.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고요. 서울 서부지법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들은 주로 연령을 낮추기 위해 접수하는 반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는 양상이 보인다. 서울 남부지법의 경우 연령을 정정하려는 신청인들 연령이 젊은 층보다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몰리는 것으로 보아서 정년, 연금 이것과 관련한 사유로 접수가 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데다 급속한 노령화 때문에 노후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연령 정정 신청이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 법무법인은 국민연금, 정년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과거와 달리 정확한 생년월일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즘 같은 불경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10면 기사 보겠습니다. 무소속 박기춘 의원, 얼마 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속했었죠. 박기춘 의원과 남양주 지역사회 간의 유착을 파헤쳐온 검찰이 이서구 남양주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서구 시장 같은 경우 개발 제한 구역이던 남양주 별내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야구장을 건립하고 이걸 박기춘 의원의 지인에게 헐값에 장기 위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서구 시장과 박기춘 의원을 상대로 이런 위법의 대가로 둘 사이에 오간 금품이 없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서구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이 됐던 인물인데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기춘 의원과 거래가 있었다.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데요. 예. 어제 그 민방위 훈련이 있었죠. 낮 2시에. 저도 길가에 서서 한 15분 정도 꼼짝
못하고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마는 조선일보가 당장 신면에서 하나마나한 민방위 훈련 20분간 전국이 멈춘 경제적 손실이 2,377억. 이 경제 효과, 경제 손실 이거 어떻게 금방 계산되나요? 여하간 조선일보는 2,377억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피하라 외쳐도 사람들이 멀뚱멀뚱하고 평소처럼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뭐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 15분 동안 차 안에 꼼짝없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유사시는 그렇게 차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하러 이 민방위 훈련하는지 혹시 민방위 훈련을 위한 민방위 훈련은 아니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2013년 1월 16일) TVN의 스타 특강쇼 편집할 것 없이 특정 부분을 통째로 들려드립니다. 연사는 강용석 전 국회의원.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완전히 진짜 세게 된소리를 맞았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발언했다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제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명안이 막 올라갔는데 그게 제명이 안 됐어요. 30일 출석 정지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제명을 안 시켰다고 11개 신문에서 일면 탑, 제명안 부결. 또 어떤 신문은 국회가 국민을 성희롱했다. 그 신문을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내가 사형을 당해도 이렇게 크게 나진 않겠구나. 어떻게 제명이 안 됐다는 걸로 이렇게 세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는 거기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아보지 않으면 정말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보통 이렇게 친구들한테 안 좋은 얘기만 조금 들어도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잘 안 먹고 저는 뭐 악플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악플은 뭐 어마어마하게 달리니까. 심지어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그 뭐라더라 하여간 보상받지 못한 뭔가 그런 심리 때문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학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를 완전히 정신병자 비슷하게 만들어놓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와 이 양반을 고소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건으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게 기소된 게 죄명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법리적으로 따지면 집단 모욕 이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집단 모욕이라는 게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전라도 사람들은 순 다 도둑놈이야. 뭐 얘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실제 전라도 출신 분이 이 사람 상대로 고소를 하고 또는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되면 모욕죄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뭐 엄청난 집단, 큰 집단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건데 그걸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황당하다. 어떻게 이걸로 기소를 할 수 있나 했는데 이게 또 1심에서 유죄가 나네. 왜냐면 그때 언론에서 전부 저를 죽일 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판사도 이걸 무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근데 항소하면 무죄가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도 또 유죄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최효종 씨 고소인데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무슨 벌레 유치원 그래가지고 최효종 씨가 이제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뭐 되는 거 참 쉬워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국회의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 되는 거 참 쉬워요. 그러면서 선거 때는 국밥 먹으면 되고 뭐 악수만 하면 되고 집권 여당의 수뇌부와 뭐 해서 공천만 받으면 돼요.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 즐겨보니까 보고 막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럼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저걸 고소를 해야 되겠다. 저걸 고소하면 최효종도 처벌받아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게 말이 되냐. 고소장을 내고 나서 보도자료를 딱 돌리니까 20분 만에 첫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그날 제 블로그에 그 다음 날까지 하루 만에 17,000개가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99.99%가 악플인데 그 다음날 딱 지나고 나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놈이 돼 있더라고요. 개그를 풍자로 보지 않고 개그를 다큐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한 7개 코너에서 저를 소위 디스를 하는데 저희 애들하고 같이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확 뒤집었더니 그 다음 주에 민사 판결이 있었는데 민사 판결에서는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확 뒤집은 거죠. 이기고 나서 그거 바로 취하했거든요. 고소사건. 취하하려고 원래 고소했던 거예요. 사이코라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이해 못하고 그렇죠 역시 나쁜 놈이더라 이럴
그 사건으로 최효종 씨는 어디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수입이 100배가 됐대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니까 박준영 씨라고 또 있잖아요. 그분이 어느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요즘 개그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강용석은 언제 오나.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김구라 씨도 이 프로그램 나와서 특강이 있었는데 저도 그걸 봤거든요. 또라이 짓도 뭐 일관되게 하면은 받아들여진다. 이런 내용의 강의였어요. 그걸 보고 아 저거다. 이 특강의 핵심 문장 반복해 들어보실까요? 또라이 짓도 뭐 일관되게 하면은 받아들여진다. 이런 내용의 강의였어요. 그걸 보고 아 저거다. 아 저거다.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c.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경향신문 신면입니다. 권은희 기소, 검찰의 모순, 이런 제목입니다. 검찰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해 위증, 그러니까 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했다, 이런 혐의를 씌워서 어제 불구속 기소했지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김용판 전 청장 기소 때에는 권은희 의원을 핵심 증인으로 내세우다가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권은희 의원을 기소하는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요. 법리상으로는 기소 가능성이 낮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입니다. 지금 뭐 위증인지 아닌지도 뭐 분명치 않은 상황인데다 내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관을 해코지하려고 허위 폭로를 했다는 부분은 더욱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걸 위증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웃기고요. 아니, 전에는 권은희 말을 김용판 옥주할 때 썼다가 김용판이 무죄가 되니까 이번엔 또 권은희를 상대로 칼을 들고,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수사하라고 검찰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갖고 왔을 때 그걸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증거로 받아들였던 검찰. 이 검찰을 보면 도대체 우리 세금으로 이 사람들 월급 줘도 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권은희 의원, 자신은 위증한 바 없다, 사실만 얘기했을 뿐이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기사 몇 가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8면을 보면 대선 비화를 책으로 낸 전 안철수 캠프의 상황실장 금태섭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안철수 승부 봐야 할 때 다 걸지 못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사회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있다. 창당 당시에 측근들이 다 떠난 이유는 공식 라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비선이 의사결정을 주도한 탓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번에 낸 책에서 그 비선이 바로 박경철 씨라고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대선 승리할 야당 후보는 우리 사회의 의제를 제대로 짚어낼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14면을 보면은 다음 카카오와 KT 같은 IT 업체들과 금융회사들이 최근 인터넷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음 카카오나 KT 뭐 모두 다 산업자본 아니겠습니까? 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은행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 문제가 있다라면서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한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면을 보면 한국 사람들 정말 육식 많이 하네요. 소고기, 닭고기 소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소 1kg, 닭 2마리꼴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보다도 소는 16%, 닭은 12% 더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배추, 무 같은 채소 소비는 줄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이면을 보면은 친절한 쿡기자라는 박스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덴마크 여행사가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발적인 광고를 실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섹스하세요. 이런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고육책이라고는 하지만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유튜브에 이 광고를 담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우리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영상을 만든 쪽은 배란 기간 동안의 호텔 비용을 할인하겠다. 이런 구호도 내걸었다고 합니다. 예. 경향신문 12면을 보면은 국립부산대 교수의 투신 사태를 계기로 20년 넘게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립대를 주목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24년째 교수들이 직접 총장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대학 자치, 이것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총장 직선제만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교수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총장 직선제 말입니다. 정부가 간선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한때 정부 지원이 끊기기도 했었다고 하는군요. 대학 구성원들이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총장 직선제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약한 비구름이 통과하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로는 낮 시간에 5mm 정도의 비가 살짝 내리다 마는 정도로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남해상으로 비구름이 통과하면서 하루 동안 제주도에는 최고 40mm, 그리고 호남과 경남 지방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더 주춤하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날이 다시 개기 때문에 낮에는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5호 태풍 고니가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에 실린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의 건국의 가치라는 칼럼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역사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환영해야 한다. 196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정신을 보면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설사 잘못된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의 토론장에 회부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을 간과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1644년 존 밀턴의 주장을 인용한다. 여기서 밀턴은 틀린 주장조차도 진실과 충돌하게 되면 진실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남의 잔치집 노래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역사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사실의 추궁과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양식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일본 망명 타진서를 보도한 KBS 직원들이 집단으로 인사조치됐다. 이 같은 공영방송의 현실 앞에서 이노 이사장이 자랑스러워하는 건국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